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17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1중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2소단원 무단 통치와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입니다. 교과서는 171쪽부터 같이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무단 통치부터 해서 그 문화 통치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에 이르는 일제강점기 대장정을 좀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일단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910년대에 일제가 실시한 무단 통치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목적과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910년 우리 연표부터 볼게요. 조선 총독부가 설치됩니다. 전에 있었던 통감부는 사라지고요.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된다는 점 꽤 오랫동안 했네요. 그죠?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회사령 공포가 있고요. 회사를 세울 때 이 명령에 따라서 세울 수 있고 또 이 명령 때문에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1911년 갑니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조선에만 해당됐던 것이고요. 1912년 조선태형령입니다. 조선인만 태형을 가하겠다. 이 때리는 형벌이죠. 때리는 형벌, 태형에 관한 것입니다. 조선인만 때렸대요. 자, 오늘 용어 보시면요. 조선 총독부, 무단 통치, 헌병경찰,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나와 있는데 헌병경찰 글자 처음 봤죠? 요거 여기 좀 볼게요. 자, 이때는요. 헌병이 경찰이고 경찰이고 헌병입니다. 헌병은요. 군인 중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헌병 경찰은 군인 경찰 되겠습니다. 군인 경찰이 민간 경찰 역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군인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경찰들이 사실은 군인들이라는 얘기죠. 자, 1910년에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바로 조선 총독부가 가장 위에 있는데 이것은 식민 통치하는 데의 최고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육해군, 일본의 육해군 대장 출신만 총독에 임명됐고요. 그리고 이들은 모든 권력을 모두 행사합니다. 그것이 뭐냐? 입법, 법을 만들고요. 사법, 그 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행정, 다스리고요. 심지어 군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총독이 다 갖고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아래로 경무총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경찰 업무의 준말이겠죠. 이는 치안 담당자인데요. 역시 무단통치답게 헌병사령관이 이 자리를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업무를 관할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에 헌병 분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파출소, 주최소 뭐 다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모두 한국인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헌병 경찰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일단 독립운동을 당연히 탄압하겠죠. 그리고 세금 걷는 거나 깨끗이 살고 있나 위생 사무까지도 모두 경찰이, 그것도 군인 경찰이 같이 살피게 돼서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들에게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이 가능했대요. 그게 바로 범죄 즉결례 그리고 경찰범 처벌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표시죠. 자, 한국인에게만 또 태형이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를 무단 통치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무단 통치기의 교육 정책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1911년 제1차 조선 교육령인데요. 목표는 식민 통치에 그렇죠. 순응하는 한국인을 육성하는 건데 이 당시에는 일본어가 국어가 되고요. 일본사가 국사가 되겠죠. 일왕에 즉 천황에게 충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생각이 없는 국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주로 이 보통교육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보통교육 그리고 실업교육 이런 것들 치중하게 되고요. 초등교육이 바로 당시에 보통교육이라고 불렸다는데 4년제예요.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6년씩 다녔잖아요. 거기에 딱 2년씩 교육을 덜 받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업교육은 당장 공장에 가서 당장 농촌에 가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단순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고급화된 지식이나 그런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분위기도 선생님이 제복에 칼을 차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겠죠. 그리고 민족주의 교육을 강조하던 사립학교나 서당 이런 것들은 또 탄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일제가 각종 제한책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한 단어처럼 알아두셔야 돼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개항 이후에 수많은 계몽단체들이 등장해서 이 자유를 위해서 힘써왔는데 일거에 이것을 무위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려버린 게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각종 공무원, 관리들도요 제복에 칼을 차고 근무를 합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있었겠죠. 자,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 무단 통치에
어떤 식민지 수탈 체제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일본 입장에서는요. 식민지를 경영하는 거예요. 즉 이득을 얻어야 됩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부터 6번까지는 모두 토지조사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즉 토지를 조사한다는 거죠. 자, 4번은 그 조사 사업의 명목과 실제 목적을 묻고 있고요. 5번은 운영 방식, 6번은 시행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볼 건데요. 자, 명목은 근대적 토지의 소유권을 확립한다고 해요. 광무개혁 때 지게 발급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도 그 대한제국에서 스스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죠. 멈추고 말았죠. 러일전쟁 터지면서 무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일본인이 토지 소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총독부는 땅에 대한 세금, 즉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게 실제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운영 방식이 이랬어요. 신고주의 원칙입니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뭐 해야 되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토지조사국에 신고를 하면 그 토지조사국이 조사를 해서 1대1로 매칭을 시켜줘요. 아, 이 땅은 네 땅이 맞구나 하고 확정을 시켜주는 건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미신고 토지라든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있으면 특히 공유지 이것들을 국유지로 편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유화된 땅을 어떻게 처리했나라고 하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글씨를 잘못 썼네요. 다시 쓸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일본인 지주에게 또 팔아넘겼다라고 하는데 염가에 판매했대요. 즉 매우 싼 값에 판매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보다는 좀 더 심각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일제가 식민 지주의 즉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로부터 이 지주가 토지 소유를 하더라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땅을 대신 농사 짓는 사람을 이제 소장농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있는 이 농민 있잖아요. 소장농 대부분 소장농이에요. 남의 땅, 즉 지주의 땅을 관습적으로 경작해오던 권리가 있었습니다. 관습적이지만 이거 건드릴 수 없어요. 지주도 함부로 이것을 빼앗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야 그런 관습적인 거 이런 후징계가 있어 다 문서로 해야지. 앞으로 경작하려면 너네끼리 서로 계약서 써. 라고 하면서 관습적 경작권을 모두 불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특히 소장농들이 완전 몰락하게 됩니다. 즉 가진 자들의 기득권은 두텁게 만들어주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던 아주 조그마한 권리까지는 완전히 박탈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됐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조선총독부가요 지세 수입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철저하게 짜짜시 땅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식민지 관료의 급여로 활용하거나 식민지배 운영비로 활용했다. 대단히 치밀한 그리고 스마트한 운영 방식이었죠. 남의 땅에서 토지조사 사업해서 겉으로는 토지 소유권을 근대적으로 바꾼다고 얘기하고 사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또 식민지를 운영하는 데 사용했다. 보통 머리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이에요. 일본. 자, 그러면 7번 가볼게요. 7번은 회사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운영 방식 및 공포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요.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총독이 회사를 폐쇄할 수 있기까지 했고요. 자, 이 공포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일본 기업이 한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섣불리 왔다가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프라 깔 때까지 조용히 가만 좀 있어. 일본에서 김 좀 기르고 있어. 본국에서. 이러면서 한국 진출을 나중에 지원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 회사령 때는 1910년대에는 선별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제한하겠죠. 허락을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허락을 해줬더라도 나중에 꼬투리를 잡아서 폐쇄시킬 수도 있고요. 그게 회사령이었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일제 한국 교통시설 확충 정책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철도, 도로, 항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더하기로 해서 좀 나눠놨어요. 바로 경술국치를 기준으로 해서 나라 빼앗기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봤습니다.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나와 있죠. 그리고 비 내리는 호남선, 그리고 경원선, 그리고 함경선까지 같이 이어져 있고요. 자,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수축, 도로를 세우는 거 7개년 사업이 있었고 항만, 항구입니다. 항구에 여러 항만시설을 확충했다라고 하는데 모두 효율적인 수탈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거였다.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아니면 각종 발달 사업 이런 거 얘기하면
마치 일제가 일본 제국이 한국을 도와서 뭔가 발전을 시켜준 거, 근대화 시켜준 거, 너희를 위해서 마치 한국을 위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자기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발전된 근대화된 양식이 발생했을 뿐이지 그 의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이외에 일제의 경제수탈 내용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911년 삼림령 있죠? 삼림 빽빽한 숲에 대한 얘기고요. 똑같은 해에 어업령 있네요. 15년 조선 광업령 있고요. 그래서 광업권에 대해서 허가제 실시하면서 또 일본인이 경제성 좋은 광산을 독점하게끔 지원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들 무단 통치와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으로 해서 즉 1910년대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1920년대 얘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1930년대 얘기도 볼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40년대까지 같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